네, 안녕하십니까. 황남기 스파르타 캠프 행정학 정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 문제 해설을 보도록 할게요. 2020년 10월달 얼마 전에 시행된 거죠. 그래서 이걸 함께 볼 건데 난이도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했다라고 보입니다. 문제 수는 많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거나 지엽적이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안 나왔고 법령 문제도 많이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행정이론과 학자, 그 특성입니다. 자, 이론과 학자 연결하는 거, 특성 연결하는 거, 이런 거 기본이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리니라는 학자는 우리가 행정 행태론이 아니라 뭐죠? 신행정론이죠. 마리니는 사실은 신행정론에서 우리가 뭐 왈도라든지 이런 학자들은 많이 봤는데 마리니는 많이 못 봤죠. 그렇지만 마리니 신행정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신행정론은 정치행정 이론론 맞죠? 민주성이라기보다는 뭐 민주성을 강조를 안 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형평성이라든지 만약 적실성 이런 부분을 크게 강조를 했었죠. 민주성을 강조한 거는 통치 기능론에서 민주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마리니는 신행정론의 학자고 그래서 형평성이나 적실성 이런 것들을 신행정론에서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어윗 행정관리론 맞죠. 행정관리론 맞는데 정치행정이원론 맞죠. 행정관리론은 행정과 정치 분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랬어요. 이 형평성은 아까 얘기한 신행정론에서 강조를 한 거죠. 우리 행정관리론은 어떤 가치를 중시했죠? 능률성을 강조했어요. 능률성.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3번을 봅시다. 리그스. 리그스는 비교행정론 학자가 맞죠. 정치행정 이론론이라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교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정치행정 이론론이다, 이원론이다 이런 거를 분명하게 나누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크게 관련이 없는데 굳이 나누자면 이론론보다는 이원론이랑 더 가깝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비교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행정의 역할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보고 행정의 어떤 독립변수로서의 그런 역할 그리고 우리 행정인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너무 소극적으로 봤다라고 비판하면서 이걸 발전시켜서 나온 게 발전행정론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행정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봤으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어쨌든 합법성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비교행정론이라고 하면 합법성보다는 어떤 과학성 같은 것도 강조를 했지만 그리고요 또 행정의 특수성 뭐죠? 국가별로, 나라별로 어떻게 행정이 다르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 환경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래서 뭐 환경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고 신공공관리론입니다. 오스본, 게블러 이런 학자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신공공관리론. 그 다음 정치행정 이원론, 성과 강조. 그렇죠.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그래서 우리 행정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성과를 강조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행정을 경영처럼 봤었죠. 신공공관리론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사행정 1원론이고 정치행정 2원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성과를 강조했다.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럼 옳게 연결된 것은 4번이 옳게 연결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자, 군노는 행정이 국가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아니라 군노는 뭐였죠?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군노. 자, 그래서 정치가 국가의지의 표현이고 행정은 그것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그 다음 윌슨은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그렇죠. 군노, 윌슨 둘 다 정치행정의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자, 사이먼은 고전적 원리들을 검증되지 않은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행정의 과학성, 실제로 연구하는 그리고 행태주의 이런 거를 주장을 했죠. 그다음 테일러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 one best way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다 2번, 3번, 4번 다 맞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과학적 관리법인데요.
과학적 관리법의 기본 전제입니다. 과학적 분석에 따라 유일무이한 최선의 방법, 방금 전에 봤었죠? 원 베스트 웨이 찾으려고 하고 있죠. 맞고. 생산성 향상의 혜택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그렇죠. 왜요? 노동자는 우리 성과급이 과학적 관리론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라고 봤었죠. 자, 열심히 일하면 노동자는 성과급을 받게 되니까 노동자도 좋고, 사용자는 생산성이 늘어나니까 좋고, 이익을 봐서 좋고, 둘 다 좋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렇죠. 인간은 내재적 보상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 뭐였죠? 성과급을 얘기했어요. 외재적으로 돈을 받는다라는 거에 반응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재적 보상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봤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 자, 조직의 목표는 명확하다. 그 명확한 목표를 위해서 원 베스트 웨이를 찾아가는 게 과학적 관리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4번입니다. 고전적 인간관계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호손 실험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호손 실험 같은 경우는 그 배경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호손 실험은 원래는 과학적 관리론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처럼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근무 조건, 이런 것들을 좋게 해주면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생산성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연구를 했더니만,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안 주더라. 그것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인과관계더라. 그래서 애초에 목표했던 거랑 다른 결과가 나온 게 호손 실험이죠. 자, 그래서 그걸 본다면 생산성 향상에 비공식적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라는 것을 방변했죠. 비공식적 집단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공식적인 관리자가 아니라 공장의 여공들 사이의 왕언니, 이 왕언니의 존재가 결국에는 으쌰으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공식적 집단, 이런 것을 중시한 거죠. 또래 집단이라든지 자기들끼리의 친밀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작업 환경의 변화 때문에 생산성이 늘어나는 줄 알았더니만 결국에는 근로자들이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일어났죠. 그래서 왕언니가 우리를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특별하게 끈끈한 존재들이야, 이렇게 봤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작업 환경의 변화에 근로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으쌰으쌰입니다. 그래서 왕언니를 중심으로 뭉쳐서 으쌰으쌰 열심히 하더라라는 게 조직적 대응이죠. 그 다음 이 실험은 애초에 생산성 향상보다는 인간적 대우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애초에는 뭐예요? 작업 환경의 변화,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실험을 해봤더니만 생각보다 그게 아니더라. 뭐예요? 이게 더 중요하더라 라는 것이 나중에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애초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지 시험을 푸시다가 잘 모른다,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라는 부분이 나왔을 때 100%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정답률을 높이는 찍기 방법,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이런 말 솔직히 우리가 지문 같은 데서 잘 안 쓰잖아요. 애초에 이런 식의 약간 흔치 않은, 평소 보지 못하던 생소한 단어들, 시험 선지에서는 잘 안 쓰는 이런 단어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는 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무조건, 절대, 막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극단적인 그런 수식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가면은 그게 오답일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억하시고, 어쨌든 호손 실험은 맨 처음에 애초에는 과학적 관리론처럼 작업 환경에 따라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설계된 실험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학적 신제도론인데요. 신제도론 중에서 조직 내 제도의 변화는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은 뭐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자, 합리적 조직 행태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사회학적 신제도로는 오히려 사회적 정당성이라든지 배태성, 이렇게 해서 남들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제도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거나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제도가 도입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사회적인 정당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 사회적 정당성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에 효율성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사회학적 신제도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증진, 합리적 이런 얘기는 옳지 않습니다. 비합리적이다. 정당성을 따라간다 라고 봅니다.
제도를 법규에만 한정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랬는데 이거는요 구제도론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런데 신제도론은 그거보다 제도의 범위를 더 넓게 봤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학적 신제도론은 제도의 범위를 가장 넓게 봤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옳지 않고 4번 조직은 제도의 환경의 요구에 순응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자 환경의 요구에 순응한다라는 건데 정당성을 확보한다라는 부분 이것이 바로 사회학적 신제도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입니다. 퍼트남이 제시한 사회자본론이에요. 자, 사회자본론은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제도적 성과와 관련하여 남부에 성공하지 못한 지역과 북부가 왜 더 성공적이었을까를 연구하다가 사회자본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로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서 지역금융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사회자본은 경제적 자본과는 다르다. 지역금융이라고 하는 이런 돈과 관련된 것은 경제적 자본에 해당하는 얘기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이거 두 개는 맞는데 지역금융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볼까요? 사회자본은 스스로 창출되면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되고 그리고 쉽게 짧은 시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형성되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그렇다고 쉽게 사라지지도 않는다라는 거 맞죠? 그 다음 사회자본이란 참여자들이 공동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을 의미한다. 서로 간에 협력하고 어떤 규범을 따르고 서로 간에 이익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 호혜성의 규범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는 걸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된다.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사회자본이다. 라는 것이고 자, 7번으로 넘어가면 바우처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우처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위한 방식으로 공공바우처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육아 바우처라든지 그런 것들 하고 있죠. 다음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결탁 또는 바우처의 전매 등으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뭐죠? 현금깡 그런 것들 우리가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바우처도 또 많이 발급을 하게 됐는데 바우처를 발급하게 되면 이거였고 현금깡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편법을 쓰게 되면 정책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 소수의 공급자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가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죠. 왜? 이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공공관리론에서 굉장히 좋아하죠. 왜 그렇죠? 소비자들이 자기의 선호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급자들끼리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효율성이 올라간다라는 게 바우처의 장점인데 다수가 있어야 서로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공급자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저소득층에게 식품, 교육 등의 복지 제공을 위해 종종 사용된다. 지금도요, 뭐 여러 가지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가 지급이 되고 있죠. 자, 정부를 논의할 때 거론되는 다양한 설명들입니다. 8번. 자,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제한된 공공재화를 배분하거나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인허가 권한을 내주는 상황에서 형성된 배타적 이익을 지대라고 한다라는 것. 그래서 재화를 배분할 때 누군가에게 배타적 이익, 정부가 어떤 배분 과정이나 권한을 주는 과정에서 배타적 이익이 생기는 게 지대죠. 그래서 지대 추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선택되려고 정부한테 싸바싸바 하게 된다, 로비를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지대 추구 행위다라는 거죠. 자, 2번. 파킨스 법칙에서는 공무원의 규모는 업무량에 상관없이 증가한다고 주장했죠. 왜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서 동료를 충원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부하를 뽑으려고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규모가 점점 쓸데없이 늘어나더라 라는 거죠.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를 공익을 위해 제한하자는 사상이다 그랬는데 신자유주의 뭐예요? 말 그대로 자유를 더 확대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과거에 있는 자유방임주의만큼 모든 분야에서 뭐 자유를 확대하자라는 건 아니지만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제 분야, 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자유를 많이
허용을 하자. 경쟁 원리, 시장 원리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도록 하자. 대신에 여기서 시장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자라고 보는 게 신자유주의죠. 그러니까 자유를 제한하자 아닙니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자라는 입장이죠. 신자유주의. 옳지 않고요. 자,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것은 주장에 대해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인간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랬는데 공유주의 비극이 왜 나타나요? 결국에는 개인이 다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많이 이용을 해야 내가 최대 이익을 보게 되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게 공유주의 비극이죠. 결국엔 인간이 모두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될 것들, 중요한 것들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그랬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수행하죠. 자, 옳은 것은 있는데 1번이 옳고요. 나머지가 왜 틀린지 한번 봅시다. 비영리 단체 형태의 조직만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아니죠. 사회적 기업은 오히려 뭐예요? 영리 활동을 해야지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뭐 비영리 단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아니고 영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래서 비영리 단체는 사회적 기업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뭐예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리 활동 해야 된다. 만약에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단체지 기업은 아니죠. 사회적 기업은 영리 활동해야 되고요. 다음 무급 근로자로만 구성된 비영리 단체라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리 활동해야 되고요. 근로자들은 유급 근로자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비영리 단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 활동해야 되고 유급 근로자 있어야 됩니다. 다음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회적 기업의 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고용정책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고 옳은 것은 1번이 옳은 것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정책 집행에 대한 하향식 접근법에 대한 설명이요. 자, 엘모어는 하향식 접근법을 후향식 접근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랬는데 엘모어는 하향식 접근을 전방식 접근이라고 했죠. 그리고 상향적 접근이 후방적 접근이다. 이렇게 봤죠. 전방식 접근입니다. 옳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그러면 자,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목표의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 초기부터 목표라는 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죠. 정책 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론 이런 것들을 중시하죠. 그리고 정책 결정과 집행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서로 구분된다. 그렇죠. 정책 결정자들이 결정을 하면 집행자들은 그것을 충실히 집행만 하면 된다라는 입장이 하향식 접근법이죠. 그래서 목표는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되고 인과이론에 따라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 수단이 적합하다. 딱 정해놓고 그것을 딱 집행하면 된다라는 입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1번입니다. 사회적 조직의 압력으로 인하여 비판적인 사고가 억제된다. 사회적 압력으로 비판적 사고 억제. 이걸 딱 보시면 키워드를 보시면 뭐죠? 집단사고에 대한 설명이죠. 결국 잘못된 의사결정에 도달한다라는 게 집단사고죠. 자, 공유제의 비극, 님비, 포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유제의 비극은 사회적 압력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가 억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다 자기의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 때문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님비 현상. 님비 현상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자기 지역의 이익만 생각하는 어떤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이익 추구 행위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이유가 비슷하죠. 근데 어쨌든 이거랑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포획 현상. 포획 현상은 어떤 공무원들을 포획해서 규제받는 집단들이 자기네게 유리하게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해지게 할 수 있도록
로비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로비하는 행위. 자, 집단 사고가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서 눈치 보기예요. 눈치 보기. 그래서 어떤 집단이 모여 있으면 그 집단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집단 사고죠. 자, 다음 중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비용 편익 분석. 총 비용에 비해서 총 편익이 큰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가정한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비용보다 편익이 커야겠죠. 그 다음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표시하고, 화폐 단위로 표시한다. 이 점 꼭 알아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계량적으로 환산한다. 이 부분도 기억해 두셔야 되죠. 화폐적인 단위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장점 뭐였죠? 종류가 다른 이종 사업 간에도 비교가 가능하다. 왜? 같은 단위로 통일을 하게 된다. 화폐라는 단위로 통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할인율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죠. 할인율이 뭐죠? 미래에 발생할 편익, 미래에 발생한 비용, 이런 것들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발생할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들어가는 게 할인율이죠. 그런데 그것을 미래에 발생할 일을 지금 가치로 환산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투자한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수년제 가치가 크게 평가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그랬는데, 우리 할인율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죠. 발생할 편익 곱하기 할인율 몇 년 걸리는지 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할인율이 만약에 크다. 할인율이 1보다 크고 숫자가 커요. 그러면은 이 n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엄청 많이 늘어나죠. 그럼 분모가 늘어나면 뭐예요? 결국에는 편익이 깎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할인율이 크면 장기간으로 가면 편익이 깎인다. 그 얘기는 뭐예요? 효용이 떨어진다. 수년제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한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하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수년제 가치가 작게 평가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 n자가 커지면 할인율이 소자가 크다면 크면 클수록 지금 편익이 더 많이 깎이겠죠. 그래서 순현재 가치가 더 낮게 평가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13번으로 가시면 로이의 분류에 따른 정책 유형의 예입니다. 분배 정책, 고속도로의 건설 볼 수 있죠. 재분배 정책,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안정 정책. 그렇죠. 그리고 규제 정책은 식품위생에 대한 정책. 이건 뭐예요? 식품위생을 어기지 않도록 업체들을 규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구성 정책이에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금융 지원 정책이에요. 이거는 국가의 어떤 자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라고 하는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는 거죠. 이거는 배분 정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를 뭐 재분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냥 특정 어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배분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 정책은 아니고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구성 정책은 항상 나오는 게 뭐가 있죠?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거구의 획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 정책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이요. 자, 사이먼은 따르면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적이죠. 정책 결정자는 최선의 대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죠? 정책 결정자는 만족할 만한 대안을 추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이먼이 만족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윌다브스키에 따르면 예산 결정은 과거의 지출 수준을 토대로 점증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윌다브스키가 점증주의 주장한 거 맞죠? 자, 쓰레기통 모형에 따르면 조직의 의사결정은 고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쓰레기통 모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복잡한 상황에서 불확실하게 여러 가지 흐름들이 굴러다니다가 서로 만나게 되면 그것이 의사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만날지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불확실성이 높으면 뭐 날치기 통과라든지 짐 빼기 결정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했죠. 다음 드로의 최적 모형에 따르면 영감, 직관, 통찰력과 같은
초합리적인 요소는 배제되어야 한다 그랬나요? 오히려 드론은 초합리적인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렇다고 합리적 분석을 없애야 된다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드로의 초합리성. 드로의 초합리성 같은 경우에는 최적 모형이죠. 드로의 최적 모형은 합리성 플러스 초합리성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정책 전 단계, 메타 결정 단계에서는 초합리성을, 그리고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합리적 분석을 둘 다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고 배제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입니다. 자, 그다음 사이버네틱스는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에 따르면 의사결정의 질은 사전에 설정된 표준 운영 절차가 얼마나 정교한지에 의해 결정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이버네틱스 하면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죠. 이 온도 조절 장치가,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더 정교하게 설계됐을수록 온도가 잘 유지가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맞고. 그렇다면 옳은 지문은 나다마 3개가 되니까 2번이 답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노사정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익집단을 만드는 게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이익집단을 구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뭐죠? 조합주의론이죠. 국가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노사정위원회 하면 조합주의, 그 중에서도 국가조합주의랑 연관이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즈버그가 주장하는 위생요인입니다. 허즈버그는 동기 위생요인을 이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이 위생요인은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직무 환경이라든지 직무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이고, 동기요인은 뭐죠?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근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를 둘러싼 환경과 관련된 거, 이거는 위생요인이죠. 그리고 임금도요. 그렇죠. 임금도 근로조건에 해당하죠. 근로조건 같은 것들은 위생요인이다. 동료 간의 관계도요. 어떤 근무의 환경과 관련된 거니까 위생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업무 그 자체를 하면서 그 업무 그 자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열심히 잘했을 때 보람을 느끼게 되고, 이런 내용들은 직무 그 자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는 동기 요인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구조의 기본 부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전략부문은 조직에 관한 전반적 책임을 지는 부문이죠. 전략부문, 전반적 책임. 맞고. 그 다음 핵심 운영 부분은 생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중간 부문은 업무의 표준화를 추구한다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 부문은 업무의 표준화가 아니라 산출의 표준화를 추구하죠. 업무의 표준화를 추구하는 것은 핵심 운영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중간 부문은 산출의 표준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기술 구조 부문은 작업의 설계와 변경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다. 기술 구조 부문은 작업의 설계와 변경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죠. 자, 그렇게 해서 17번, 3번으로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18번입니다. 베버가 제시한 이념형 관료제의 특성입니다. 자, 이념형 관료제는 일단은 문서, 모든 것을 문서로, 그렇죠. 문서주의. 그리고 전문성을 중시하죠. 그래서 분업을 엄청 합니다.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하게 하려고 분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했는데, 베버는 카리스마적 권위가 아니라 뭐예요? 합법적 권위를 강조했죠. 그래서 어떤 지위에 따라서 나오는 합법적인 권위.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합법적 권위를 중시했다. 그리고 상명하복, 이걸 중시하죠. 합법적 권위에 따르는 상명하복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 조직구조 설계 유형에 대한 기술 따라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자, 팀제 구조는 책임 및 권한의 소재가 분명하다 그랬는데, 일단 탈관료제는 보통은 이렇지가 않죠.
왜 그래요? 우리 관료제 같은 경우는 분업을 시켜서 각자가 자기 업무를 딱딱딱딱 담당하도록 해놨지만 팀제 같은 경우는 업무 범위가 넓죠. 그래서 협력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누구의 권한이고 누구의 영역인지 이런 것들이 모호하다라는 단점을 지니게 되죠. 옳지 않고 그다음 기능구조는 규모의 경제라는 장점을 지닌다 그랬는데 그렇죠. 기능구조 같은 것은 기능구조가 뭐죠? 예를 들면 회계부면 회계부 마케팅부면 마케팅부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사람들을 모아놨죠. 그렇기 때문에 모여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는 장점을 지닌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다음 사업구조는 환경 변화에 대해 탄력적 대응이 기능구조에 비해 떨어진다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구조는 탄력적 대응력이 높다. 기능구조에 비해서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사업구조는 아까 전에 봤던 회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냉장고부, 세탁기부 이렇게 산출물에 따라서 조직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안에 회계 처리하는 사람, 여기 안에 마케팅하는 사람, 여기 안에 생산 담당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내에서, 조직 내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다음 세탁기가 더 이상 생산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부서 하나만 없애버리면 되니까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다음 매트릭스 구조의 장점으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있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매트릭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잦은 대면 회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잦은 대면 회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곤란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옳은 것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데프트의 조직 구조, 모형 그것을 참조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20번입니다.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이요. 피들러의 상황론이 제시하는 상황 변수에는 리더와 부하의 관계 있죠. 그 다음에 리더의 공식적인 권한 있고요. 과학 구조의 특성 이렇게 세 가지를 변수로 제시했죠. 그래서 부하의 관계가 좋을수록 리더의 공식적 권한이 높을수록 과학 구조의 특성이 명확할수록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봤었죠. 그래서 유리하거나 불리하면 과업지향형 리더가 유리하다. 그리고 애매하면 중간 정도면 관계지향형 리더가 유리하다. 이렇게 봤었죠. 다음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 같이 보상을 기반으로 투종자를 통제하기보다는 평등, 자유, 정의 등의 고차원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변혁적 리더십은 보상보다는 비전을 제시해서 추종자들의 의식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들이는 리더십. 맞죠? 자, 행태이론은 모든 상황에 효과적인 리더의 행태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행태이론은 리더가 어떻게 행동과 태도를 보이느냐 리더들만의 행동과 태도가 있다라는 입장.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상황론이 비판을 한 거죠. 행태론은 모든 상황에 효과적인 리더가 존재한다. 리더의 행태가 존재한다 라고 봤는데 상황론 입장에선 상황 따라 다르다 이거였죠. 그래서 블레이크와 모튼에 따르면 관리망에서는 과업형이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행태로 나타났다 그랬는데 블레이크와 모튼 같은 경우에 행태이론 입장이죠. 행태이론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모든 상황에 효과적인 리더십으로서 뭐예요? 과업형을 제시한 게 아니라 단합형을 제시했죠. 단합형 리더가 어떤 사람이에요? 생산에 대한 관심, 구성원,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관심 둘 다 높은 단합형 리더가 모든 상황에 가장 적합한 리더다 라고 봤던 게 블레이크와 머튼. 블레이크와 머튼은 행태 이론의 입장에서 연구를 했다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21번이요.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1999년 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99년 이런 거 연도가 나올 때가 있으니까 99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은 우리 다 아시죠? 그 다음에 2번.
인사와 예산에서 자율성은 확대되면서 대신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자율성과 책임성은 둘이 항상 같이 가는 거죠. 자율성을 주고 대신에 성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게 책임운영기관 맞죠. 우리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신공공관리론이랑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4번.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그랬는데 정년 일단 보장 안 되고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2에서 5년 안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2년 그리고 연임 한 번 가능 이런 식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책임운영기관 같은 경우에는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입니다. 그러면 정년보장 제대로 안 되겠죠. 만약에 사실은 임기가 다 안 됐어도 정해진 임기 전에도 성과가 안 나오면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왜? 책임운영기관은 성과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오면 그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임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임기가 정해져 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대통령 직속의 행정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인데 이거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만 지금 대통령 직속이네요. 공정거래위, 이거 뭐죠? 국무총리예요. 국민권익위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죠. 금융위원회 국무총리예요. 방송통신위원회만 대통령 직속위원회고 나머지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정부 조직도 이걸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거는 법률을 보셔야 되겠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제도이다. 그렇죠. 청구하면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사용에 관한 정보는 이 제도를 통해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예산 사용에 관한 정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라고까지 규정이 되어 있냐? 대규모의 예산이 사용된 사업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국민들, 우리가 세금을 주는 납세자 주권주의예요. 납세자 주권주의를 생각하면 납세자인 국민이 그 세금이 어디 쌓였는지, 어디 쓰였는지 당연히 알 권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없는 정보는 어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없지 예산 사용에 관한 정보는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청구할 수 있고요. 중앙과 지방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법률에 관련된 법령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지역적인 거 안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자, 24번입니다. 다음은 정보에 대한 이론 중 주인 대리인 모델에 대한 설명인데 자, 주인이 대리인보다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게 뭐죠? 정보의 비대칭이죠. 비효율성 아니고 비대칭성. 그리고 이런 유리한 입장을 이용해 대리인에 뭐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건데 대리인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도덕적 해이. 3번이 답이고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에 위법 또는 부당한 내용을 발견하면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무효권, 취소권 이런 거가 아니고요. 일단 결산보고서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무효 취소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책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뭐 변상 요구. 누군가가 결산을 잘못해서 보니까 결산대여서를 보니까 누군가가 예산을 잘못 사용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변상 요구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문책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지만 무효나 취소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에 대해서 회계검사할 수 있죠. 직무감찰 대상은
공무원, 지방공무원, 하는 임원, 중공무원 등등 다 포함이 됩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대한 처분,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법령 문제인데, 그런데 이거는 뭐 크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원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은 감사원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26번으로 보면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용어, 직렬, 직급, 직위, 직군, 이거 의미 잘 알아두셔야 되죠.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는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얘기하는 게 직렬 맞죠? 직무의 종류 유사, 책임과 곤란성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 직급은요, 직무의 종류뿐만 아니라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 둘 다 유사해요. 둘 다 유사한 경우가 직급 맞죠? 그 다음 직위. 직위는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책무와 책임을 얘기하죠. 직무와 책임을 얘기하는 게 직위 맞죠? 자, 직군을 봅시다.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구는 직군이 아니라 직류죠. 직류.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군, 연류 이렇게 기억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직렬 안에서, 동일한 직렬 안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구는 직류라고 봐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2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 관료들이 그들의 출신, 배경 집단이 아닌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공익에 봉사할 것이다 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관료들이 그들의 출신, 배경 집단을 위해서 봉사할 것이다.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공익보다는 자신의 출신 집단을 대변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대표관료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사회적 약자, 뭐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그들이 장애인을 위한 정책, 그리고 여성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대표관료제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대표관료제를 실현하기 위해 실적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랬는데, 오히려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랑 충돌하는 제도다라는 부분 꼭 아셔야 되죠. 왜요? 실적주의는 능력에 따라 채용한다인데, 우리 대표관료제에 따르면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장애인들 특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실적주의와 충돌한다라는 것이고, 전문성과 능률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실적주의와 충돌하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왜? 실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을 뽑아놓다 보니까 전문성과 능률성은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고, 대표관료제는 역차별과 무관하다가 아니라 대표관료제로 인해서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이 대표관료제의 단점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고 28번으로 갑니다. 자, 조직생활에서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사람을 두고 선량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예와 같이 부분적인 특질을 전체적 수준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 뭐죠? 후광효과죠. 후광효과. 그래서 어떤 특정한 특정한 평정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얘가 이것도 열심히 하니까 이런 것도 열심히 하겠지, 다 열심히 하겠지 라면서 다 좋게 체크하는 경우, 이렇게 됐을 때 후광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택적 인지, 자기가 알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자기 예언적 실현은 난 못할 거야 라고 하면 못하는 거. 투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 이렇게 해서 보시면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기회균 등으로 평등 이념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 실적주의와 평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실적주의랑 평등에 관련된 얘기가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요. 실적주의는 원래
평등 이념의 실현에 기여를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기회균등이에요. 그래서 기회평등이라는 점에서는 우수한 제도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실질적 평등, 결과의 평등, 적극적 평등,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은 실질적 평등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평등을 얘기하죠. 실질적 평등, 결과의 평등, 적극적 평등. 이거는 뭐랑 가까워요? 이거는 대표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실적주의는요,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으나 실질적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 적극적 평등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능력 있는 사람만 뽑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은 학원도 못 다녀.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려워.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공직에 들어오질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적주의는 실질적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이나 적극적 평등은 이루지가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등 이념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평등 앞에 실질적, 결과적, 적극적 이런 단어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 않으나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실적주의는 일단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실적주의나 직업공무원제나 둘 다 정치적 중립을 얘기를 하긴 합니다. 특히 오히려 실적주의가 정치적 중립을 더 많이 강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실적주의는 맨 처음에 왜 나왔어요? 펜들턴법 기억나시죠? 역관주의가 너무 폐해가 많으니까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게 실적주의예요. 펜들턴법이 그때 시행이 되면서 실적주의가 도입이 되면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이 필수다라는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역관주의는 선거를 통해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그랬는데, 그렇죠. 역관주의는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결국에는 다음 선거에서도 이겨야 내가 공무원으로서 생명이 유지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더 민감하게 들으려고 하겠죠. 그런 점에서 선거를 통해 행정부가 통제될 수 있다. 민주적이다. 라는 점이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가하고 다가 옳은 것이고 나가 옳지 않으니까 옳은 지문은 두 개네요. 3번이 답이고 30번 넘어갑니다. 자,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적급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측정하여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수를 우대하는 보수체계이다 그랬는데, 실적급은요, 우리가 생각한 성과급 같은 말입니다. 성과급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과급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이랑 관련 있나요? 아니죠. 능력이 얼마나 되냐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성과가 났느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를 보고서는 우대하는 보수체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능력급이죠. 능력급.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직무급은 직능급이라고도 합니다. 능력급, 직능급에 대한 설명이고, 자, 2번으로 가시면 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른 직무의 가치를 보수와 연결시킨 것이다. 그렇죠. 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난이도와 책임도가 같은 사람들은 같은 직무급을 받게 된다면 그 경우에 직무의 형평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직위분류제의 또 장점이다. 이런 부분도 같이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연공급은 근속, 연수, 경력 등 속인적인 요소의 차이에 따라 보수의 격차를 두는 보수체계이다. 속인적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과 관련된 그런 요소와 관련된 그 요소에 따라서 그 사람과 관련된 몇 년을 근무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수의 차이를 두는 게 연공급 맞죠? 생활급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비를 보수를 결정하는 게 생활급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옳지 않고 31번 넘어갑니다. 자, 계획예산제도 PPBS입니다.
자, 상향적 예산 편성으로 하위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다. 그랬는데 계획 예산 제도는 일단은 뭐예요? 하향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옳지 않습니다. 하향적 예산 편성으로 하위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국가 전체적인 상부층에서 상위층에서 국가 전체적인 계획에 맞게 국가 전체의 전략에 맞게 예산을 짜서 밑으로 내리는 하향적인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비용 편익 분석 등 계량적 분석 기법이 사용되죠. 그래서 합리주의적인 예산제도다 라는 부분도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있죠. 의회와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해 실패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왜 그래요? 이놈의 계량적 분석 기법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래서 의회와 관계기관이 이것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더라. 그래서 협조를 받지 못하더라 라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 목표와 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초점을 둔다. 그렇죠. 목표와 계획에 따른 계획을 중시한다. 기획, 이런 목표와 계획을 기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획에 따른 사업의 집행, 이런 것을 중시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32번으로 갑니다. 자, 우리나라 예산은 장관, 세양, 목 등의 예산 과목으로 분류되죠. 이 중에서 관이상을 입법 과목이라 한다 그랬는데 뭐예요? 장관, 항까지 입법 과목이죠. 여기부터 행정 과목이고요. 그럼 관이상이 아니라 뭐예요? 항 이상을 입법 과목이라 한다. 이래야겠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나머지 볼까요? 대속비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 지속되어야 할 때 허용이 되는 것이죠.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한정성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한다. 이런 부분이죠. 다음 범죄 수사 등의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경제정책상 조기 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등은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이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는데 이게 뭐죠? 당겨 배정이죠. 당겨 배정이 예산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인데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도 꼭 필요한 경비를 미리 집행하는 당겨 배정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외국인 고용이나 건물 임차 또는 국공채 발행과 같이 단연도에 걸친 국고 부담을 야기하는 채무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 맞죠? 국고 채무 부담 행위의 의미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연도에 걸친 국고 부담 야기하는 채무. 이거를 체결할 때는 뭐 해야 된다? 국회로부터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게 국고 채무 부담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통제하는 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자, 33번으로 가시면 예산에 대한 또 설명입니다. 자, 기금은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 출연금,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죠.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한 것이다 라는 점, 이 점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기금이라는 거. 그래서 기금은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배제한다 그랬는데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는 원래는 배제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뭔 원칙이죠?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배제된다라는 이 부분. 이게 뭐예요? 통일성의 원칙이죠. 그런데 기금은 이걸 배제한다라는 건 뭐예요? 기금은 통일성의 원칙을 따른다라는 얘기인데 맞나요? 우리 통일성의 원칙에 예외를 배웠습니다. 예외 뭐 있죠? 통목수특기라 그랬어요. 통목수특기.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기금은 통일성 원칙의 예외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배제하지 않는다예요. 원래 기금 빼고 대부분의 예산들은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배제하는 통일성의 원칙에 따르지만 기금 같은 경우는 그 예외에 해당하여서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옳지 않고 또 봅시다.
일반 회계 예산의 집행 절차는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쵸? 일반 회계 같은 경우에는 더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통제하죠. 신축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또 일반 회계 예상은 조세 수입과 무상급부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기금이랑 뭐 일반 회계, 특별 회계의 차이점, 공통점 이런 것들은 표로 정리된 자료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34번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성과주의는 일단은 어떻게 예산이 구성이 되죠? 들어가는 돈, 사업 각 사업의 원가, 그리고 필요한 양, 그래서 총 산출이 얼마 되는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산출이라고 하는 것, 얼마로 딱 나올 수 있는 몇 킬로미터의 도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목표가 일단은 아니죠. 뭐예요? 몇 킬로의 도로를 건설해서 결론적으로 교통 흐름이 원활해졌느냐가 목표인데, 성과주의 예산에서 말하는 성과는 몇 킬로의 도로가 완성이 됐느냐까지예요. 자, 그걸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중간 목표가 아니라 사업이나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성과에 접근하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일단은 산출을 중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성이 높아진다. 이 산출을 제대로 이루었느냐, 이 산출에 대해서 제대로 성과를 냈느냐, 이걸 보기 때문에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다음 예산 집행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율권을 부여하고 사업 집행이나 서비스 전달의 구체적인 수단을 탄력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어떤 자율권을 부여한다라는 점. 우리 성과주의라고 하는 것, 성과라는 것은 자율성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자율성을 주되 결국에 성과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게 우리 성과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신성과주의 전에 성과주의는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이 어떤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 이런 거에 불과하지 구체적인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 자율성을 부여를 하면서 대신에 성과를 내도록 성과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다음 사업 선정의 기준과 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관 간 비교가 곤란하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추구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각 사업에 따라서 사업에 대해서 하는 예산 제도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을 따로따로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일성이 없다. 이런 부분이 단점이 되죠. 다음 4번. 성과 측정을 위해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계량화가 가능한 산출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략 목표와 성과 목표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지표가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사실은 도로 몇 킬로미터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일 뿐이지 얼마가 나왔나라고 하는 최종 성과는 맞습니다. 최종 성과는 맞는데 그게 결국에 목표가 아니잖아요. 목표는 뭐예요? 교통 흐름의 원활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가 있고 전략 목표, 성과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와는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도로를 만들긴 했으나 쓸데없이 만들어서 교통 흐름이 전혀 원활해지지 않았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능률성을 굉장히 따지는데 결국에 목표를 달성했는지 목표 달성도를 따지지를 않기 때문에 최종 목표, 전략 목표, 성과 목표랑 괴리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이 답이고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입니다. 정부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일단 성립된 후라는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한다. 성립된 후에 변경할 때 하는 거 뭐예요? 추경이죠.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은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뭐예요? 예산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예산안을 변경하는 게 수정 예산이죠. 준예산은 뭐예요?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가 회계연도까지 됐는데 의결이 안 되고 있다면 작년도
예산에 준하여서 집행할 수 있는 준예산이죠. 가예산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가예산은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의결이 안 됐을 때,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결이 안 된다면 우리나라는 준예산, 작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거지만 가예산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가예산을 짜서 그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예산이죠. 어쨌든 여기서 개념들을 다 보고 가면 좋겠죠. 근데 어쨌든 이 설명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특히 추경이랑 수정 예산은 비슷하기 때문에 자주 나오지만 우리가 이거 두 가지를 꼭 구분해야 된다. 이 부분 기억하세요. 추경은 성립된 후에 이런 얘기 나오면 추경입니다. 성립 전이다 라고 하면 수정 예산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듀브닉과 롬잭의 행정책임성 유형 중에 외부 지향적이고 통제 강도는 높은 책임성을 봅시다. 일단은요, 우리 전문가적 책임성이랑 관료적 책임성,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행정의 책임성 유형 중에서 내부 지향이죠. 그럼 일단 얘네 둘은 빼야겠는데, 내부 지향 중에서 관료적 책임성이 강도가 강하고 전문가적 책임성이 강도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외부 지향적인 정치적 책임성과 법적 책임성인데, 이 중에서 강도가 더 강한 것은 당연히 법이겠죠. 법을 어기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도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외부 지향이면서 강도가 높은 것은 법적 책임성, 2번이 됩니다. 자,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국정성과평가팀이 추구한 행정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달달 외워야 되나 싶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클린턴 정부가 표방한 정부가 뭐죠? 작고 강한 정부예요. 그거 뭐죠? 신자유주의이자 신공공관리랑도 관련이 있죠. 어쨌든 신자유주의를 생각합시다. 신자유주의.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개혁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보면 됩니다. 고객우선주의. 일단 우리 신공공관리 생각하시면 돼요. 신공공관리는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하죠. 문서주의의 지향이라는 것은 우리 관료제를 신공공관리론에선 관료제를 비판하죠. 그래서 관료제가 너무 문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문서를 줄이려고 한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는 사실은 굉장히 전자정부 같은 거, 전자정부에 대한 개혁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서를 많이 없앤다, 이런 것과 문서주의의 지향, 그리고 권한위임이라고 하는 것도, 권한위임은 권한을 많이 주고 그래서 관료들한테 자율성을 준다라는 거죠. 이것도 신공공관리랑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부에 대한, 내부에서의 문서주의와 같은 어떤 내부 규율, 그러니까 내부 규제, 공무원 조직 내부의 규제, 이런 것들을 줄이고 대신에 권한을 많이 위임한다, 자율성을 준다라는 거, 신공공관리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내부 관리에 의한 통제 강화? 갑자기 하던 말이랑 이상하게 다른 말이 나오죠. 문서주의, 이런 규칙 다 없애버려, 권한 위임 많이 해서 자율성을 줘 라고 하다가 갑자기 내부 관리에서 통제 강화? 아니죠. 오히려 공무원 내부에 대한 내부 규제를 철폐하고 그래서 자율성과 재량성을 많이 나눠주는 게 클린턴 행정부의 모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38번으로 갑니다. 제도적 책임성.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율적 책임성은 정부가 행정활동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추구한다. 그랬는데 자율적 책임성. 정부가 행정활동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지도록 하는 게 뭐죠? 국가배상제도예요. 이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하는 건가요? 오히려 제도적 책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도적으로 국가의 행정활동으로, 정부의 행정활동으로 손해 입은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로 만들어져 있죠. 법으로. 제도적 책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율적 책임성은 직업 윤리와 책임감에 기반한 능동적인 책임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누가 처벌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직업 윤리와 책임감이 있어서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게 자율적 책임성이죠. 다음 제도적 책임성은 법규와 규정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강조하죠. 그래서 법규, 규정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도적 책임성이다. 이런 부분. 국민에게 손해배상하는 제도는 법규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도적 책임성에 해당한다까지 이어올 수 있겠죠. 다음 제도적 책임성은 수동적인 행정 책임을 의미한다. 그렇죠. 제도적 책임성은 내가 처벌받기 싫어서 수동적으로 따르는 게 제도적 책임성. 그에 반면 자율적 책임성은 능동적인 책임성. 누가 안 시켜도 내가 스스로 책임진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됩니다. 39번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이에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행정책임이 약해진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설치되면 공공서비스의 행정책임이 일단 약해지죠. 왜냐하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민들과 그렇게 가깝지가 않죠.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허용되어 있지가 않죠.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중앙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과는 좀 멀리 있고 참여하기가 어렵다.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결국에 행정의 책임성은 떨어지게 된다. 이런 부분이죠. 사실은 뭐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민들이 뽑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주민들을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대응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낸 특별지방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제고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냥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낸 공무원일 뿐이야. 내 자리는 지켜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책임지려고 하지를 않겠죠. 행정책임은 약해집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이용자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반대로 봐야 되겠죠. 보세요. 관할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특별의 지방행정기관이 예를 들면 지금 관악구죠. 관악구를 담당하는 세무서, 관악구 세무서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악구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관악구 세무서를 다닐 수가 있겠죠. 그런데 관악구보다 더 넓은 범위로 뭐예요? 서울시 세무서밖에 없다. 관할 범위가 넓어서 세무서 하나가 서울시 전체를 커버한다 라고 하면 관악구에 사는 사람이 이 멀리까지 가서 세무서를 이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편의가 증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의 보완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옳은 것은이네요. 죄송합니다.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봅시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이 보완이다? 오히려 중복된다라는 거죠. 중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이 제고되는 게 아니라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했나요? 아니죠. 뭐예요? 중앙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마지막 40번입니다. 다음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볼 텐데 지방교육세 요거 하나죠. 그래서 2번이고 취득세, 재산세, 레저세 이런 것들은 우리 뭐죠? 이런 것들은 목적세가 아니죠. 근데 목적세는 우리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암기하는데 어렵지 않죠? 지방교육세랑 뭐 있죠?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랑 지방교육세.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목적세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전체 문제풀이가 끝났고요. 보시면은 뭐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조금 평상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주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크게 기본적인 우리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고득점을 받으셨기를 기원하고 또 다음 시험까지 다른 과목들도 다 잘 보셨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